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그 방송 사고라는 게 생겼어요. 기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정도 늦게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고쳐가지고 지금 됐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 30분 동안에 엄청 늙은 것 같아요.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국장님 한 분이 이거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부족하고 좀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일이 벌어지네요.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희 2주 만에 뵙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굴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2주 만에 뵙게 되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사실 계속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지지난 주에 그 윤상현 의원님과 함께 다뤘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소식들과 의견들을.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분만 또 소개를 좀 드릴게요. 먼저. 이갑상님께서 윤상현 위원장님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부어야 합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저에게는 라이언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미경 최고위원님을 지지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JTBC 토론에서 뚝심 있게 논쟁하시는 당당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JTBC 밤샘 토론에 나가서 그 토론하는 거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의견 주신 것 중에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한 분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김근아님, 잘못된 정책 바로 잡으려면 정권 교체가 돼야 하지 않나요? 제발 우파가 한국당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유우파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초대 손님을 누구로 제가 모셨을까요?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초대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지금 핫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조국 씨. 요즘 그 댓글에 보니까요. 조국이 아니고 좌국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막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집안, 가족, 뭐 딸 문제, 아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서 이게 이 법적인 문제에서 과연 검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고소 고발을 다 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건지를 미리 제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먼저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이 조국 씨가 산호맹에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재판도 받고 그때 그 산호맹에서 기관지를 제작했는데 그 기관지 이 제작에 관여를 했죠. 조국 씨가. 근데 그 내용 중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 버리는데 기름이 되는 것은 오직 노동 해방뿐이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불살라 버리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대중은 역사의 걸림돌. 김대중은 결코 민중의 친구와 대변자가 아니었다. 현재도 앞으로는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조국 씨는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고 선생, 최 선생, 정성민이라는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그 글을 썼다고 해요. 이분은 아무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일을 젊은 시절부터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저희가 해보면
그 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 검증하재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늘 구호로 외쳤던 게 뭔지 다 기억하시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원래 사람이 먼저입니다를 선거 구호로 내놓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였어요.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지옥이 있다면 어디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거의 그 베네수엘라라고 대답을 한대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차베스라는 대통령인데요. 그 차베스가 들고 나온 게 사람이 먼저입니다 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베낍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다 뭐 그런 책도 막 써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돌려주려고 해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 검증부터 하자. 일단 이 조국 후보자의 사람 검증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그 딸 사건 요즘 계속 지금 속보가 뜨면서 지금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숙명여고의 쌍둥이가 이과 문과에서 갑자기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에 학원가의 아이들, 그래서 이제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수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쌍둥이의 아버지가 그 학교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인데 이 사람이 미리 시험 문제를 빼서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 딸들에게. 그래서 이과 문과 양쪽 다 1등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역 3년 6월 때렸겠죠.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근데 그 마지막까지 이 아버지는 범행을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부인할까요? 이 아버지는 범행을 계속 부인합니다. 항소도 했겠죠. 근데 부인할 때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딸들에게 노력 없는 성과의 무가치함을 강조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 후보자, 제가 볼 때는 이 딸을 비롯해서 이 재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사기의 흔적, 배임의 흔적, 강제집행 면탈의 흔적, 그 다음에 소송 사기의 흔적, 이런 여러 가지 범죄의 그 정황들이 드러나도요. 그 다음에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제가 볼 때는 부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다 특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조국 후보자는 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했을까? 핵심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숨겨놓은 돈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찾아야 할 돈, 이런 여러 가지 돈들, 이 돈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계속 가져가려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런 게 다 묻힐 거예요. 왜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게 그냥 묻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제 덮어지고 자기는 세탁이 된 후로 이제 법무부 장관 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제 잘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아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적폐청산한다고 정치 보복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와왔잖아요. 그 기준대로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똑같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소한 구속이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딸이요. 자, 딸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예요.
외고예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외고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들어갈 때, 그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가는데 그 들어갈 때 시험을 치른 적이 없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그러니까 스펙을 가지고 뭐 종합적으로 뭐 심사를 해서 이렇게 붙는 그런 수시 전형 방식으로 이제 막 들어가요. 그러니 그 이제 왜 도대체 이 아이는 그렇게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잘 들어갔을까? 눈여겨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영외고 1학년 때 당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 인턴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의대 연구소에서 2주 인턴을 하고 문제는 병리학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교수랑 쓰지만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등재할 때 소속이 한영외고잖아요. 근데 한영외고라고 안 쓰고 그 대학 소속으로 쓰는 거예요. 당국대 소속으로. 써 있는 거예요. 등재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위가 박사학위로 되어 있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그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위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1학년 아이가 2주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제 3학년이 돼요. 3학년이 돼가지고는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져요. 여름방학 한 달 사이에 이 아이는 정말 전문가도 할 수 없는, 특수 영역의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아이가 막 해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 인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국제조류학회 그 발표자로 또 등재가 돼요. 그러니까 또 논문, 내가 이렇게 또 썼다. 그리고 발표하고 막 이렇게 다 등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8월 2일과 8월 8일 사이에서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에서 논문 보조 발표를 또 해요. 대단하죠. 동경에까지 가서. 일반 아이들이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숙명여대 물리캠프에 또 가요. 근데 그거는 7월 21일과 1일에서 8월 8일 사이예요. 물리캠프에서도 연구를 진행해요. 또 상도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막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막 학회에서 발표하고 막 논문도 쓰고 막 이 연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심을 하겠죠. 추궁을 하겠죠.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일단 물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나 저 내용이랑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제가 동경에 가서 발표한 거랑 뭐 숙명여대에서 한 거랑 뭐 비슷비슷한 겁니다. 공주대에서 한 거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검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그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 게 뭐가 됐냐면 그 주제 발표가 다 틀려요. 숙명여대 물리캠프의 주제 발표는 나비에 관한 거예요.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 결정 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들어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일본 국제학회 발표, 그러니까 동경에 가서 발표한 주제는 뭐냐면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이래요. 되게 어렵죠. 이것도 전문가 영역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 곳에서 막.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자, 여기서도 또 하나가 있어요. 공주대에서도 그 소속 표시할 때요. 한영외고로 표시 안 해요. 공주대 소속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분인 거를 계속 감추는 거죠. 누가 해줬을까요? 이 책임지는 책임 교수가 이런 거 해줬겠죠. 그럼 그 책임 교수랑 이 아이의 이 조국 씨 딸아이의 부모, 조국 부부랑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건 뻔한 거죠.
수사할 때 검사는 당연히 그거 수사하죠. 누구의 부탁을 받았냐, 어떻게 이 정보를 얻고 여기에 참여하게 됐냐, 어떻게 논문을 쓰게 됐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정황을 보면 이 딸아이 엄마, 조국의 부인하고 지금 이 담당하는 교수들하고의 그런 친분이 여러 가지로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부모 없이 혼자 고등학교 아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이 조국 씨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딸이 혼자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의 화려한 스펙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이 스펙을 가지고 대학에 수시 전형에 넣어요. 그게 고려대학교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과연 이런 화려한 스펙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검사들도 상식에서 출발해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시험 안 보는데.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거 안 쓰겠습니까? 나 이거 했다. 나 논문도 쓰고 동경에 가서 나 발표도 하고 뭐 내 공주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숙명여대 캠프에 갔는데 상도 받고 막 이런 거 다 쓰지 않겠어요? 안 쓰면 이런 일을 왜 하겠어요?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조국 씨가 뭐라 그러냐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부정 입학은 가짜 뉴스래요. 보통 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조국 씨가 수사를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검찰에 나가서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인정 안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병리학 논문이요. 1학년 때 2주 인턴하고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그 병리학이요. 그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교수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소속 기관이 있잖아요. 한영외고 고등학교라고 쓰지 않고 왜 다 대학 소속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 허위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할 만한 정도의 사유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만약에 그 책임 교수가 철회를 안 하면 철회시켜야 한대요. 그것이 연구윤리다. 이분은 바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 소속 기관을 허위로 기재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위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책임 교수, 당국대 의대 교수 그 사람을 의사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제1저자의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되면 그 제1저자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고려대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요. 결국은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트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 아이가 유급을 2번이나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변에서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이 논문을 위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 그 논문에 개입하고 이런 거, 이 논문에 작성하는데 제1저자가 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허위로 했다고 치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취소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고려대학교 전체의 업무, 이런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속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입시를. 그 입시 그 시험관 이 사람들을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업무방해죄. 지난번에 그 정유라
정유라는 구속이 됐었죠. 이걸로 업무방해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최소한 그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인정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과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밝힐 수 있느냐.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지 않겠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검으로 가서 제대로 어떤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는지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번 정유라 때도 다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아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유엔에 이 아이가 인턴으로도 가요. 유엔이요. 유엔에 인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건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굉장히 많아요. 그거보다 좋은 화려한 경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얘가 거길 간다니까요. 뽑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 이 조국 씨가 위원회로 활동하고 그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교수가 이 아이를 뽑아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 딸이라서 한 거 아니라고. 근데 그거 우리 안 믿잖아요. 그 다음 자 이제 딸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산 문제 되게 어려운데 참 죄질이 불량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가장 죄질이 불량하고 악질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뭐냐면 법 절차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발견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늘 말을 해요. 아, 난 법대로 했다. 아, 검사님이 알아서 입증하세요. 막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소송 사기. 그러니까 소송 자체를 판사를 속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송 사기예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법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죄, 예를 들면 그런 죄들 처벌하거든요. 사실은 법대로 했어도. 근데 그걸 입증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정도의 이 조국 일가 가족들의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벌써 범죄 정황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구속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자,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씨 아버지가 계세요. 부친. 이 부친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크게. 학원, 그러니까 학교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웅동학원이라는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 건설회사요. 그 다음에 조국 씨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은 또 하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도급, 여기 아버지 회사로부터 보통 하도급 받아갖고 일을 했대요. 그럼 지금 건설회사 두 개죠. 그 다음에 학원이 있고요. 학교법인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가 이제 신축 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학교가 여기한테 공사 대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이 학교는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한 35억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35억으로 이 공사 대금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웅동 학원 이 자산 이 평가서에. 근데 그 돈이 없어졌대요. 사라졌대요. 35억 원이. 아무튼 이건 변론으로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버지 부친이 운영하는 그 건설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난 건지 뭐 부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도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동생이 운영하는 여기도 이제 부도가 나요. 근데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채권이요. 이 없어진 회사 있잖아요. 이 동생이 운영하고 있던 없어진 이 회사. 이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어떤 이 조국의 처와 이 조국의 동생,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동생 부부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생 부부가 이 채권 양도 받았다, 내가 양수 받았다 그러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 공사대금 내놔라 이런 소송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학교 이사장이 누구였을까요? 조국의 부친이었어요. 이사는 누구였을까요? 조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돈 달라고 소송한 사람은 누구죠? 조국 동생 부부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돈을 달라 그랬으면 여기서 다퉈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 돈 못 준다. 왜냐? 지금 이건 없어진 회사 거잖아. 없어진 회사로부터 너네가 받은 채권이니까 우리는 그 돈 못 줘. 어떻게 이 채권이 이 채권인지 뭐 동일성을 입증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변호사들이 그렇게 다투는데. 근데 이 학원이 있죠. 이 부친이 그때 당시 이사장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형님이 이사. 이 사람들이 대응을 안 해요. 그럼 변론이 없는 거예요. 대응 안 하면. 그래서 누가 승소해요? 그냥 자동뽕이라 그래요. 이런 걸. 자동으로 이 조국 동생 부부가 이겨요. 그래서 그게 지금 51억 당시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학교 측한테 언제든지 돈을 52억. 근데 보세요. 그게 재판은 받아놓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는데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 돈을 재산을 팔아서 학교 재산을 팔아서 이 동생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시도를 해요. 근데 교육청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실패해요. 그러면 뭐냐? 마지막 수는 뭔지 아세요? 학교는 있으나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를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 청산합시다, 해산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 마지막 순간에 청산 절차를 밟을 때 그러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뭐냐? 이 돈을 다 학교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국가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했죠. 보세요. 10년에 한 번씩 이 채권은 그 재판을 통해서 다시 시효를 연장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채권은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의 재산을 통으로 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기는 한 13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 뭐냐? 이 학교 재산 전체를 통으로 이 동생 부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상한 일을 해요. 뭐냐? 이 동생 부부는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남자인 조국 동생은 자기의 처에게 모든 채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회사가 있으니까 뭐 회사는 일부 주고 전처한테 일부 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통으로 다 이 전처에게 가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부친이 사망을 해요. 근데 원래 부친의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보증기금이 원래 담보로 해서 다 돈을 갖다 썼거든요. 그 고려 그 건설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 연대보증을 누가 섰게요? 조국의 모친과 이 조국의 남자 동생, 문제가 되는 이 남자 동생이 그 연대 보증을 서요. 그러면 조국 동생한테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을 갖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도 한정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죠. 그 다음에 이 전처한테 다 이걸 이혼을 해서 다 돈을 넘겨줬으니까 자기는 신용불량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난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보세요. 이 이혼은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검사들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장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의심을 가게 만드는 사건이 또 터져요. 조국의 부인이에요, 이제. 조국 씨의 부인. 이 부인이 부산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임대를 줘요. 어느 날. 임대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대보증은 받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으로부터. 근데 그날 그 돈을 받아서 그 근처에 빌라를 사요. 근데 누구 명의로 사냐?
그 이혼한 동생의 그 부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의심 가죠. 이거 명의신탁 아니냐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요. 뭐를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러분, 우리는 차명으로 부동산 살 수 없어요. 그럼 처벌받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그 빌라 있죠. 전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빌라요. 이 빌라를 갖다가 임대를 해주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처가 임대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임대인은 조국 씨 부인 이름으로 되고 임차인은 지금 집 소유자 이름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전처.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정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배임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배임죄. 그게 뭐냐면 그 학교 법인에서 아까 동생이 돈 내놓으라고 청구한 거 있잖아요. 50이요. 그러면 여기서 대응 안 했잖아요. 학교 법인. 대응 원래 해야죠. 대응 안 해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학교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배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사기일 가능성도 높죠. 진짜 채권이 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그냥 서류로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송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돈 안 갚으려고 지금 이런 뭐 이장 이혼했냐 안 했냐 지금 아무튼 이혼을 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몰아주잖아요. 재산을.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강제집행 면탈죄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구속사유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조국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검찰에서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모펀드요. 이 사모펀드가 이제 전문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두는 부분이 이 사모펀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모펀드는 그 운영사가 유명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모펀드에 75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조국 씨 부부가. 물론 조국 씨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하겠죠. 근데 그 부인과 그 아들, 딸, 이 세 명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투자금은 10억 5천이래요. 그럼 보세요. 지금 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처남이요. 조국의 처남. 부인의 동생에게 투자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5억을 투자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큰 구찌요. 큰 구찌는 다 이 조 씨 일가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조국 씨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 거래해서 알고 지낸 지인이 소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 친척이 소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을 바꿔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또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모펀드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없는 운영사에 크게 이득을 낸 것도 없다니까요. 그 전에.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돈을 증여를 해요. 근데 그 액수가 53억이에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증여를 한대요. 여러분, 증여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자기가 나중에 돈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투자가 아니고 증여를 한다니까요. 준다니까요. 그냥. 이 조그만 회사에. 누굴까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하죠.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게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검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모펀드는 실질적으로 조국 펀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할 때 검사의 촉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조국 펀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씨 일가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몰래 숨겨놓은 돈을 자금 세탁을 이제 투명하게 이걸 환한 빛의 세상으로 내놓으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뚱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세탁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이 청문회만 통과하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통과만 되면. 통과라는 게 뭐냐면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그 청문회만 딱 시간만 지나가면, 요 며칠만 참으면 그냥 또 임명하는 거예요. 반대해도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봤잖아요. 박영선, 그 다음에 윤석열, 거짓말하는 거 다 나와도 그냥 하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씨, 그때도 막 주식 갖고 난리였잖아요. 그쵸? 이해할 수 없는 주식 투자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다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그러면 조국 씨 입장에서 이거 그냥 통과만 해서 조금 며칠만 참아야지. 며칠만 참아야지. 그리고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모펀드에 지금 이 돈들이 투명하게 되면서 세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모펀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했는지도 또 궁금하잖아요. 어느 주식을 샀는지. 근데 그것도 이름 없는 회사인데 이 이름 없는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관급공사를 한대요. 가로등. 그러면 보통 가로등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겠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지금 뭐죠? 민주당 시장들이 되게 많죠. 자치단체장.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겠죠. 그럼 쉬운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아, 여기 굉장히 큰 구치가 조국시다 조국시다 막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막 투자를 하겠죠. 그 주식을 사겠죠.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죠. 그래갖고 막 주식값이 뛰어요. 갑자기. 이름도 없는 그 주식이. 그런데 가장 정점을 찍을 때 자기네는 싹 빠져버려요. 큰 구치가. 돈을 벌고 자기는 나오죠. 그럼 이 개미 투자자나 이걸 믿고 그냥 아, 이게 안전하구나. 앞으로 이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죠? 손에 왕창 보겠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기죠. 거대한. 그래서 수사 잘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할 수 없겠죠. 다 한 가족이 돼버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특검을 가야 된다.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의 생각은 뭘까? 청와대의 생각은 뭘까?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자 이러는 거예요. 에? 시간만 지나서 청문회만 딱 지나고 나면 아, 모든 게 이제 이 돈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돈 다 이제 이거 덮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조국 동생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전부 다 포기하겠대요.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은 없어요. 다 부인한테 줬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뭘까요? 그게 자기 거라고 인정한 거죠. 위장 이혼임을 인정한 거죠. 스스로. 자기 채권 없는데 부인한테 줬다며요.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맨날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법적 하자는 없다고. 법적 하자 없죠. 여기서 말하는 법적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판사를 속였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봐요. 그럼 판사를 속였지만 이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 판사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잖아. 사기다. 이렇게 검사가 얘기하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전 재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재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자가 있죠. 판사를 속였다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사기라니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이 조국이 하는 얘기 법적 하자 없다. 이거는 그냥 피의자들이 하는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뭘 입증해야 되죠? 속인 거. 공모한 거. 근데 있잖아요. 변론 안 했다니까요. 학원이.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안 했지 보니까 이사장은 아버지, 이사는 형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 얘기는 본인이 피의자들이 늘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 그 말 믿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국 씨가 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대요. 긍정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대요. 아니 일단 자기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개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중적인 거, 앞뒤가 틀린 거, 두 얼굴의 남자로 살아온 거, 자기 자신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남을 향해서는 온갖 좋은 말 다 하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거. 이런 거 우리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무리해 가면서 이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탐욕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한 거예요. 마침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일가.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국 개인에 대해서만 하래요. 왜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다 공모한 건데. 그러니까 본인 가족, 일가 이 문제부터 지금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개혁? 그리고 나서 사회개혁을 하지. 이런 사람이 무슨 사회개혁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청와대 자기 스스로 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장관이 돼야 된다고 떠들고 있어요. 아니 자기 집안도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개혁이 안 되면서 무슨 검찰을 개혁해요. 검사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젊은 검사들이. 저 오늘 흥분 안 하고 그냥 얘기 잘했죠. 아, 시간이 또 많이 됐네. 오늘 그 처음에 좀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제가 자료를 많이 찾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면 그 토론이나 이런 경우에 지금 언론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설득이 안 돼요. 항상 구체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의 자료들을 계속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더 막 돌아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울컥울컥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거였어요.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라가.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절대 빈곤이었대요. 돈이 필요했어요. 뭔가 돈이 있어야 뭔가 이거를 좀 뭘 해서 경제를 좀 부흥시켜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 박정희의 나이 47세였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 미국을 가요. 돈 빌리러.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문전박대를 해요. 이유는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미국이 관리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떨까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다른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빌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일본과 접촉을 한대요. 근데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국교가 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남겨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 장학생으로 이 유학을 보냈었대요. 이 선진국에. 자, 여러분 생각나는 나라. 서독이요. 서독에 이제 유학 갔던 인재가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접촉을 합니다. 그 서독에
이 총리 수상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결론 제가 지금 그걸 약간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그 만난 자리의 기록을 보고 제가 눈물이 울컥울컥한 거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대통령이 돼서 우리 인구의 절반이 절대 빈곤이라고. 너무 가난하다. 근데 약속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근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 47세의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사람도 같이 울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막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수상이 물어봅니다. 혁명 왜 했냐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혁명한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근데 당신네 나라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진짜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냐. 우리도 한강의 기적,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굶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해요. 돈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감동받았겠죠? 그 서독의 수상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같아도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죠? 그러면 돈 안 빌려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서독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예요. 그런 지도자를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참! 그 후원금 계좌 후원금 계좌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